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며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반대 매매 규모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세율 인상에 부담을 느껴 시장에 내놓은 법인 매물 10채 중 9채를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올해 500조 원의 정책 금융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에 투입키로 했습니다. 캐나다의 광물기업 알몬티의 투자로 폐광 이후 약 30년 만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던 강원도 영월 장동광산이 지역사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동학개미들이 제때 신용대출을 갚지 못해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섰다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거나 제때 계좌에 현금을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강제로 주식을 되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동시호가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물량이 많을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4일 미수거래 계좌의 반대매매 규모는 3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국내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코스피가 하루 사이 17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커지자 매도 시점을 놓친 미수거래 물량이 반대매매 대상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신용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면서 개미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연이에 신용융자 잔고가 늘자 증권사들도 앞다퉈 신용융자 매수 중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빚투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반대매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반대매매가 증시 하락을 가속화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매물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법인이 던진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고 있지만 아직 주택 가격 하락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법인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처분한 주택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 87건으로 전달보다 51.1% 증가했습니다. 6.17, 7.10 대책 등 정부의 법인 세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지난해 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초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 세율의 10%포인트가 더해졌지만 올해부터는 중과세율이 20%로 상향 적용됩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6,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가 754건 이뤄지며 전달보다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이 매도한 주택 가운데 92.4%를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선 급매물로 인한 주택가격 하향 조정 기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들이 급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걸 원했던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그 주택 구입을 하는 수요가 지금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세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500조 원에 달하는 정책 금융 자금을 코로나19 피해 분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확정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6조 원이 늘어난 494조 8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는 302조 원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선 17조 5천억 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로 불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엔 101조 6천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넥소 수소 전기차 기술 기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본격 도입합니다. 해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난 독자 기술로 차세대 수소차의 가격 하락을 이끌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비대면 준공식에는 지영조 현대차 전략기술본부 사장과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현태 덕양 대표,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1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500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로 구성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8,000메가와트아워로 월 사용량 300kWh 기준 약 2,200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넥소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 대의 넥소 파워 모듈이 컨테이너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향후 수백 메가와트로 공급량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출력 조절입니다. 실시간으로 전기 생산량을 빠르게 조절해 재생에너지의 전력 수급 변동성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부품 국산화율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대부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 부품 교체와 유지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와 수소차 가격 하락도 이끌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주가가 애플카 생산설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기아차가 현대차를 대신해 애플카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생산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구체적 소식에 주가는 장 초반 99,500원까지 올랐고 장중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아차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애플카 생산을 부인하자 주가 상승폭은 줄어들며 전거래일 대비 5.04% 오른 8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과 근로, 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2조 1천억 원 늘어난 총 38조 4천억 원의 명절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조 1천억 원 수준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 8천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합니다. 또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 장려금은 2, 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이베이가 한국에서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베이는 주주들을 위해 자사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지로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에서 G마켓과 옥션, G구 등을 운영하며 2019년 거래액 19조 원에 이르는 쇼핑업계의 공룡인 만큼 만일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내 쇼핑몰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추산가는 약 5조 원입니다. 텅스텐은 자동차와 철강 등 모든 산업에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소재로도 사용이 늘고 있어 EU 등 선진국은 멸종 자원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바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의 옛 대한중석 상동광산인데요. 캐나다 광물기업 알몬티의 투자로 폐광 뒤 약 30년 만에 재개발 소식이 지난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강원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상동 광산 재개발 소식인데 지금 상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몬티 대한중석이 강원도 영월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건 지난해 5월 7일이었습니다. 당시 협약은 알몬티 대한중석이 상동광산 개발 자금으로 1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290억 원 규모의 외국 투자 자금이 유치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알몬티 역시 올해부터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갱도 굴진과 정광 공장 등의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7일 알몬티는 캐나다 토론토 정시 공시를 통해 독일 국책은행과 대출 계약서 서명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때 알몬티 회장 겸 사장인 루이스 블랙은 독일 KfW 은행과 한국에 위치한 상동광산의 개발자금 미화 7,510만 달러에 대한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들어보면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자금 들어오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네, 서명까지 했다고 알린 대출 계약의 자금 인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게 문제인데요. 루이스 블랙 회장은 대출 계약 공시 후에 대출금 인출의 선행 조건인 자기자본 부담금은 미화 1,410만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시에 따르면 플란제 그룹이 알몬티의 최대 주주가 되고 이사회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PF 대출금의 인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투자와 책임 시공사 계약서 첨부 이외에 필요적 조건들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알몬티가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책임 시공사 계약서도 지금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몬티는 지난 2017년 12월 책임 시공사로 포스코 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계약은 체결했으나 수년의 시간이 경과됐고 최근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설계 자료가 최초 견적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존의 계약은 무효이며 재계약이 필요함을 알몬티 측에 수차례 걸쳐 통보했습니다. 특히 PF 대출 은행인 독일 은행의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은 없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PF 대출 계약 서명 공시 사실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에서 대출 근거로 보고 있는 이런 시공사 계약서 서류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알몬티가 이처럼 유효하지 않다고 통보한 시공 계약서를 근거로 독일 은행 측과 PF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면 시공사들은 당연히 효력 상실된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PF 대출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몬티는 공시를 통해 대출 계약서가 서명돼 이제 시공업체가 곧 공사에 착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의중이 무엇인지 이런 사실을 대출은행이나 관계자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동광산 재개발되면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개발 상황에 대한 걱정, 반대 여론이 크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겁니까? 네.
알몬티의 상동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은 알몬티의 경영 불확실성과 환경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금감원 다트 공시의 알몬티 대한중석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액은 제로고 영업손실 6,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유 현금은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계속 가능 기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일부에서 외국 자본이 우리 땅에 묻혀있는 전략 자원을 캐내 개발 이익만 챙기고 상동에 남는 건 환경 문제와 사회적 문제뿐일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알몬티가 지역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돈, 또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직원을 복직시키고 이를 집행한 담당 직원을 반대로 퇴직시키는 등 외국인 경영자의 처신에 대한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역 관계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알몬티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저렇게 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상동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시켜온 앞으로도 향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짜 현실로 와닿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먹튀하는 부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1차 사업만 하고 2차, 3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여기서 광물 찌꺼기만 남겨두고 또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서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관계자분들의 인터뷰를 지금 들어봤어요. 저희가 뭐 영월 군의원분과 추진단장분인데 반대 여론 중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찌꺼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환경 문제, 찌꺼기 문제 말하는 거 맞습니까,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영월군 상동읍 지역은 아직도 과거 대한중석이 이야기한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동네 공동 우물이 비소 검출로 폐쇄된 사실이 있을 정도로 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인데요. 또 수세기 동안 텅스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유해 화학물질과 뒤섞인 광물 찌꺼기 1,000만 톤 상당이 여전히 상동 옥동천 옆 폐제댐에 쌓여 있습니다. 이 폐제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북락 위험 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알몬티사가 화학물질이 섞인 광물 찌꺼기를 무회화하지 않은 상태로 갱내에 재매립하는 재충진 방식을 택할 경우 또다시 환경오염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듣고 싶지만 아직까지 알몬티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듣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청년 회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대하는 이유는 광산 폐쇄나 폐수에 대한 적절한 주민 설명도 없었고요. 조처도 없는 상태에서 상동에 또 다른 오염원을 만드는 것을 확실시 되니까 광산의 개발에 우리가 절대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지금 걱정과 고충도 충분히 여기까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광산에 근데 지금 5,8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반가운 부분이잖아요. 방치할 수 없는 우리의 전략 자원인데 그렇다면 재개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이상범 알몬티 대한중석 대표는 독일은행 대출 계약의 추가 서류 등을 지금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고 추가 서류가 제출이 되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상동광산의 재개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준다면 좋은 결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투자 협약은 지난해 맺어졌지만 알몬티가 상동광산을 인수한 건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다림이 짧지 않은 셈인데요. 그동안 알몬티는 산업은행 등의 대출 시도를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자기 자본 부담금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2019년 말 당시 알몬티 본사와 한국법인 재무제표에 공통 표기된 회계감사인 의견을 보면 현재 회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알몬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는 상동 광산은 자원전쟁 시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인허가 관청 등은 우리나라 전략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외국 업체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상동광산 개발 관련 논란들 오늘 함께 짚어봤고요. 강원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이 고용 창출을 위해 각종 세액공제 등 조세 특례를 확대했는데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진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호로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특례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502억 원, 2018년 3,700억 원, 2019년 9,722억 원 등 고용 관련 조세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준다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오 연구위원회 분석 결과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보다 기업의 규모와 경영 상태에 따라 고용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 연구위원은 조세특례의 고용 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이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나섰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백화점에 입점시켜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에 물꼬를 트여주는 등입니다. 문달 기자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과 AK플라자 등 5대 백화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백화점협회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백화점 상생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열고 자발적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는 5대 백화점 대표뿐만 아니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하경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각 백화점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우수 상생 사례와 백화점발 상생사업 추진 체계,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례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롯데백화점. 롯데는 매년 품평회를 통해 우수한 중기 브랜드 제품을 발굴하고 백화점에 입점시켜 중소상공인들의 판매 활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 진출의 물꼬도 터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크지만 상생을 통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화점 업계도 힘들었지만 파트너사인 중소기업은 훨씬 더 혹독한 2020년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노말 시대 유통시장의 변화를 백화점 업계는 중소협력회사들과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는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백화점과 입점기업은 대등한 상생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백화점들에게 상생 모델을 적극적으로 더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통 분야 상생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많이 발굴해서 다양한 히트 상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백화점들의 상생 확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중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합쳐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등 통합된 제도에 맞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은 소득 3분의 순자산 평균값을 넘어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올해 기준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731만 4,435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 자격이 생깁니다.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20%포인트 완화해 월 평균 310만 7,313원 이하면 그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원가의 대출 규모도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교육서비스 업체가 받은 대출금은 10조 7,87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처음 대출액 10조 원을 넘어선 뒤 2개 분기 연달아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엔 1년 전보다 대출 규모가 27.3% 급증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에는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 교습학원, 태권도장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학원 6만 3천여 곳의 영업활동이 대폭 제한된 바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